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스모키입니다. 벌써 4분기 연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산업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현업에 계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는 저희의 하우스 뷰라든지 어떤 산업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산업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이후를 봤을 때 또 2025년을 봤을 때 가장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투자자로서 어디 투자해야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2025년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신제품이 올 4분기부터 이제 양산에 이상 없이 들어간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아마 많은 분들 뉴스를 이미 접하셨을 거예요. 12개월치가 이미 완판이 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그 AI 하드웨어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좀 다시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AI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저희는 내년에는 전력 산업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면은 엔비디아가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 물론 올해만큼의 파괴력은 아닐지라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질, 아무래도 주식은 좀 더 좋아질 부분을 그쵸. 찾아가니까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전력과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쪽인가요? 헬스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궁금한데요. 일단 특히 뭐 수많은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굳이 딱 미국의 전력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를 꼽아주신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관심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현대라든지 LS, 효성중공업 같은 그런 변압기 업체들의 실적이 올 상반기에 매우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 덕분에 그동안 사양산업이라고 여겨졌던 이런 전력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결국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의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 부족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하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현지 업체들 중에도 좋아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GE 베르노바랑 지멘스 에너지, 비스트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업체들이 다 사업 영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선진국 전력수 증가에 수혜를 입는 업체들이라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간단하게 뭐 하는지 소개를 드릴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GE 베르노바는 네. 미국에서 뭐 전구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전구를 맞아요. 만들었었는데 G 하면 뭔가 전기, 전구. 네, 전구 만들었었는데 원래 그게 본업이었는데 그거 2020년에 매각을 해버렸고요. 지금은 가스 발전 터빈과 풍력 발전 터빈 그리고 전력기기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이루어진 회사가 GE 베르노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세 개 사업부가 다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 지멘스 에너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판 GE예요. GE 베르노바랑 사업부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얘네도 풍력 터빈, 가스 터빈, 전력기기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멘스 에너지도 그 세 개 사업부가 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스트라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전 사업자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업들이에요. 사실 저는 미국 주식에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이 주식이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양심 고백하면 올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S&P 500 내 유틸리티 사업자라고 하면 다른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들이 유명한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막 튀어오르길래 좀 놀랐던 사실 그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섹터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종목 아마 넥스트엘 에너지라고 걔네가 시가총액 1등이다 보니까 그 회사 정도는 아실 텐데 컨스텔레이션과 비스트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업체들은 이제 발전 사업자로서 원자력하고 가스 발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인데 사실 원자력하고 가스 발전소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었는데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이 분야까지도 지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추가 차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AI는 이제 꺼진 불도 다시 살리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유럽, 이제 선진국들의 전력 수요 증가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 도대체 전력 수요 증가가 어떻길래 말 그대로 불씨가 꺼진 사양산업까지 주가가 이렇게 들어올려지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한번 차트를 하나 같이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연도별 발전량 추이를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공식 통계를 따라서 제가 차트로 그린 거거든요. 네. 보시면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국의 발전량이 연평균 4.5%로 꽤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0.03%에 불과하죠. 이때 왜 그랬냐 하면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신흥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전력 수요가 정체가 됐었던 거죠. 전력 효율이 성능이 좋아져도 네, 그렇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기술의 발전덕도 있는 거네요. 기술의 발전덕도 있고 이제 제조업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간 탓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진짜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성장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유틸리티 업체들이 네.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희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는 5에서 10% 정도 연평균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이 전성기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조사 기관들마다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겠죠. 어디서는 이제 낮은 한 자릿수로 전망하기도 하고 높은 한 자릿수로 전망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 몇 개만 이제 따서 보여드리면 이 차트의 맨 왼쪽 발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라는 전력망 컨설팅 기관에서 2022년 12월에 보고서 내놓은 거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미국의 향후 5개년 전력 수요는 연평균 2.6%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이때는 주로 제조업 리쇼어링과 전기차 확대를 이유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정확히 1년 후인 2023년 12월에 보고서를 한 번 더 냈어요. 똑같은 데서 냈군요. 네, 똑같은 데서 또 냈는데 그게 가운데 막대인데 23년 12월에 냈을 때는 향후 5개년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4.7%가 될 거다. 1년 지났을 뿐인데 2%포인트 이상 올렸죠. 엄청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AI의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점입가경으로 더 강력한 추정치를 내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 9월에 ICF라고 하는 전력 컨설팅 기관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9% 성장할 수 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높은 추정치이고요.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그쵸.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소한 한 자릿수 중반대 안팎의 성장률로는 회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평균을 내봐도 그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연평균 5% 내외 정도까지도 대단한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이 9% 뭐 이렇게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이 수치는 가능한 숫자일까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 처음 보고 이게 가능한가? 그쵸. 의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ICF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상장사입니다. 미국의 상장사인데 그래요? 네네. 196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에 달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 전력망 컨설팅 하나만으로 4조 원 시총을 하고 있는 업체고 미국의 정부기관들이나 큰 유틸리티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나름 입지가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내놓은 전망치면 허투루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빅테크들의 행보를 보면 정말로 전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난 9월 25일이었죠. 9월 25일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백악관에 방문하셔서 우리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한 개당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한 5개에서 7개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5기가와트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좀 헷갈려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크다고 해봤자 100에서 300메가와트 전력 용량이었거든요. 근데 5기가와트면 5000메가와트거든요. 근데 기존에 깔던 것들이 보통 100에서 300메가와트짜리였으니까 5000메가와트면
몇십 배 큰 데이터 센터를 최소 수십 배. 네, 수십 배 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뭐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가와트라는 단위를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여주는군요. 네, 저는 이제 그쵸. 왜 자꾸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가 이 와닿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기가와트급의 그만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없었었는데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단위가 등장해 버리니까 맞습니다. 사실 1기가와트라고 하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1기가와트에서 1.4기가와트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 짓는 거랑 똑같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9월 20일에는 미국의 1등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그 3마일 섬 원전 1호기를 다시 되살려서 2028년부터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거 덕분에 그 다음날 주가가 한 22% 급등했었는데 이게 3마일 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3마일 섬은 1979년에 원전 2호기가 최악의 원전 사고를 내면서 가동이 중단됐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1호기만 남아서 가동을 하다가 2019년에 경제성이 없다가 폐쇄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되살려서 가동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뭐 재가동을 하는 원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3마일 섬에 있는 거? 악몽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걸 되살리겠다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가 이제 급등으로 반응을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최악의 사건이 났던 그 지역에 있던 원전이 돌아갈 정도면 네. 다른 데도 어렵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의 원전 설치가 상당히 둔화가 됐었습니다. 최근 20년간에는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위축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죽었던 원전은 다시 살리겠다. 이게 약간 센세이셔널 했었던 그러네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 전력 수요가 강하면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나 싶은데요.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 올해 9월 이전에도 한 네네. 7월쯤인가요? 네네. 이때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이런 경쟁사 비스트라 네네. 이게 또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7월 말에 아. 그 두 업체가 10% 이상 급등했었던 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네. 미국에는 사실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제 개통 운영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개통 운영자가 이제 PJM인데 얘네가 이제 13개 주에 걸쳐서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30%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버지니아 지역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JM에서 7월 30일에 발전 용량 경매라는 걸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발전 용량 경매에서 메가와트당 가격이 $270로 매겨졌는데 이게 전년도의 가격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9배 정도 증가한 가격이 매겨졌는데 그 기간을 보시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용량 가격의 경매가 매겨진 거예요. 네, 요 기간 동안에 발전 용량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는 네. 25년 중반부터 좀 전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재기인가요? 전력 사재기 같은. 이게 약간 발전소 예약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개념인데요. 뭐 이렇게 예약 수요가 늘어났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약 1년간의 전력이 훨씬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지표다.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 결과를 보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의 주가가 막 급등하게 됐던 거예요. 그 업체들은 PJM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가스랑 원자력 비중이 높은 높으니까 회사들이고 네. 수혜주로 꼽혔군요. 네,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외사에서도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래서 실적 추정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나쁘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는 대표 산업으로 전력을 또 꼽아주신 조심스레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전력 공급이 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뭔가 발전소들 빨리 짓거나 하면 되지 않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일단 전력망 부족이 심각한 건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발전소 프로젝트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전력망 때문에 설치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요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가 올해 4월에 버클리 랩이라는 데서 미국 에너지부 펀딩을 받아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개통 연결 신청 용량을 나타낸 건데요. 네. 이 개통 연결 신청이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발전소 짓고 싶은데 전력망에 연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부분이 네. 2023년, 아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2023년을 보시면 인스톨드, 이미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발전소가 미국에 총 1279기가와트가 가동 중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앞으로 발전소 지을 테니 연결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게 2598기가와트입니다. 이미 깔려 있는 거에 2배의 용량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게 모두가 건설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 검토 단계가 진짜 그냥 계획 단계인 것들도 있어서 모두 건설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만큼 발전소 프로젝트가 폭증하고 있고, 대부분 보시면 위에서부터 뭐 솔라, 스토리지, 그리고 윈드, 가스, 그래서 태양광, ESS, 풍력, 가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기열이 얼마나 길어졌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전소 개통 연결 신청하면 5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승인 나는 데까지 5년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전력망 연결소로 신청하면 네. 5년 후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못 받으면 미리 지어놔도 뭐 5년 안에는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연결은 시간을 매칭시켜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5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발전소 건설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길어진 거냐 하면 네. 2015년에는 이게 개통 연결이 한 평균 3년 정도면 됐거든요. 2008년에는 2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야, 이렇게만 보면 사실 뭐 미국 제조업 전력 쪽은 대호황 같은데요, 약간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유튜브나 그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요 전력망이 대부분 구축된 게 6, 70년대 원자력 발전소들 많이 지으면서 대부분의 굵직한 전력망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교체 발주가 많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외사 보고서에서조차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크게 온 사이클일 수 있다. 그렇죠. 몇십 년 만에 이제 교체 주기와 신규 수요로 인한 발주가 겹치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6, 70년대 한번 미국이 이제 싹 발전소 같은 거 지으면서 맞습니다. 그때 해놓은 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부분 쓰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원래 한 변압기가 한 3, 40년 정도 쓰면 원래 고정 확률이 올라가서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좀 미루고 그랬던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관심이 높고 막 대기가 이렇게 뭐 2, 3년짜리가 5년으로 길어질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신호인데 그런 거 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 관련 기업들이 한동안 또 좋을 수 있고 내년도 주도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발전원, 어떤 종류의 발전소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좀 수혜를 볼지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는 네.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육상풍력, 천연가스, ESS 요 네 가지를 네 가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발전 단가 때문인데 그 미국 에너지부의 발전 단가 차트를 한번 또 보실게요. 결국은 미국은 그 민간 업체들이 전력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저렴한 게 장땡이거든요. 장땡이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차트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IRA 보조금 같은 텍스 크레딧은 제외하고 설비 이용률이나 자본 비용, 선전 비용 같은 거는 다 고려한 균등화 발전 단가를 제가 시계열로 나타낸 건데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가장 저렴한 게 유틸리티 태양광, 그리고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네. 육상 풍력,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태양광에다가 4시간짜리 ESS 붙인 거, 그렇게 네 가지가 가장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하고 원자력, 해상 풍력은 사실상 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비싼 쪽에 속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해상풍력은 미국에서 아직 제대로 개화조차 안 됐으니까 비싼 게 맞는 거고,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초기 건설 비용이 워낙 크고 또 이제 연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가다 보니까 그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사실 경제성을 갖추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태양광, 가스복합, 육상풍력 요 위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태양광 유독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에 가까운 곳에 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전력망 부족의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 태양광은 아무래도 필요한 곳 근처에 좀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근처에 게 있어요? 지을 수 있죠. 약간 자연 입지 조건이 좀 더 널널한 편이죠. 태양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네네, 그렇죠. 햇빛은 어디에나 좀 드는 편이니까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은 설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IRA 통과되고 나서 바로 다음 해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2024년에도
전체 발전소 설치의 50% 이상이 태양광일 것으로 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주력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텐데, 근데 이제 주가적으로는 눌려 있다가 회복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부 지역의 프로젝트가 많은데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처인 서부, 남부, 동부로 몇백 킬로미터 송전망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설치 회복이 약간 더딘 상황입니다. 예. 네,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는 설치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스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 네. 2022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가스 발전소 설치량이 최근에는 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가스 터빈 사업자들의 신규 발주를 보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가스 발전소 설치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려있다가 회복되는 측면에서는 육상풍력과 가스 발전소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다 된 거를 연장하거나 네. 몇 년 전에 꺼버린 거를 재가동하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신규 건설 기준 발전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 지금 필요한 에너지긴 한데 아무래도 좀 새롭게 뭔가 짓고 하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6, 70년대에 많이 지을 때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비용이 다 초과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도 꾸역꾸역 지었던 거는 냉전 시대였잖아요.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핵연료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는 꾸역꾸역 러시아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사고 몇 번 터지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경제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 논리보다도 앞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됐던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 풍력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 보니까 네. 가스 산업이 많이 위축돼 있었고 음, 가스는 결국에는 이것도 탄소가 많이 나오고 사양산업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 헷갈리는 게 뭔가 가스 하면은 전통 에너지 쪽에 맞습니다.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천연가스가 정말 장기적으로 몇십 년 이상 보면 비중이 줄어들 건 맞겠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나 ESS, 수소 같은 게 발달할수록 기저발전으로서의 가스의 역할이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향후 몇십 년간은 그 기저발전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간헐성이 있다 보니까 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를 설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발전량에서 한 3-40%는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같은 기저발전으로 깔아주는 게 중요한데 원자력 발전소로 당장에 신규 건설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남는 대안은 가스거든요.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가스 발전 단가가 낮기도 하고요. 싸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스터빈 점유율이 높은 GE 베르노바의 올해 상반기 가스터빈 신규 수주가 9기가와트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거거든요. 2배 넘게. 네. 그리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서 큰 사업자인데 걔네도 2023년 가스터빈 신규 수주액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가스발전소 준공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그 대선 TV 토론회를 보시면 원래 해리스 후보는 가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그 천연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수압화쇄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우리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어쨌든 민간 기업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쵸. 해리스 정부가 되더라도 천연가스 정책은 좀 우호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원래 뭐 석유나 가스 좋아하시던 분이니까 당연히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민간의 흐름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 미국의 단순 사이클 가스 터빈의 월별 평균 가동률을 2022, 23, 24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네. 24년 7월까지인데 보시면 평년 대비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가스 발전소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복합 화력 발전소로 가면 가스 터빈 한 번 돌리고 거기서 나온 열 갖다가 물을 끓여서 스팀 터빈을 한 번 더 돌리는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하고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가동되는 기저 발전원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단순 사이클 가스 터빈은 스팀 터빈이 없고 그냥 가스 터빈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스 터빈 하나만 돌리기 때문에 발전도가 훨씬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밀려서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시면 7월 기준 가동률이 25.7%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단순 사이클 가스터빈까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확실히 민간에서는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가동률이라는 게 평년 한 10%, 15%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낮에 전력 수요 많을 때 잠깐 켰다가 껐다가 끈다. 그게 단순 가스터빈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하루 중에 거의 25%니까 4분의 1까지 켠 상황이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저게 이론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다. 이해됐습니다. 가스 발전까지 상당히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도 설명해 주셨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까지 이제 지금 회복이 다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대선 결과가 트럼프 쪽이 될 경우, 말씀하신 천연가스 쪽은 원래 조금 좋아했던 부분이니까 상관없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은 조금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신 천연가스 쪽은 뭐 원래 조금 좋아했던 그 비판해 오셨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IRA 정책을 전면 폐기하거나 주요 골자를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게 올해 6월 16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에 IRA 통과되고 나서 미국에서 확정 발표된 3,460억 달러의 투자액 중에서 78%가 공화당 지역들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인지 8월 17일에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의 클린 에너지 보조금을 폐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이거 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정작 그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트럼프 후보가 내놓는 공약을 자기네 지역구에서 투자와 고용이 발생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 사실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10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니까 엑소모빌 같은 오일 메이저들조차 IRA 전면 폐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일 메이저들도 지금 미국에서 청정수소나 탄소포지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IRA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없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 2기 집권기 때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어져 온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세공제 혜택을 다 연장을 해줬었고요. 해상풍력 세공제는 원래 없었는데 트럼프 때 신설해줬습니다. 심지어 친환경으로도 또 신설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 개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산업계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IRA 법안은 크게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 후보고 해리스 후보고 AI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전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껐던 원자력 발전소까지 되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풍력, 가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돼서 빠져버리면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에너지 섹터에서 바뀌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전력 산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마침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관련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ETF죠? 사실 제가 소스모드 채널에 1월 달에 출연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상품인데요. 올해 1월 18일에 프로젝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가 상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 두 가지 섹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력 인프라와 저탄소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라고 하면 익히 아시는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뭐 ESS 같은 것들도 이 전력 인프라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탄소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것들도 저탄소 에너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별 투자 비중은 지금 미국이 한 72%, 유럽이 21%, 한국 주식 6%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누적 성과나 그 포트폴리오 또는 추가적인 리서치 자료는
저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코엑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니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S&P 500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주식들이 속해 있는 쪽이 전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근데 또 마침 올해 1월에 나와주셔가지고 딱 이 ETF 소개해 주셨는데 또 그거 보셨던 구독자분은 또 쏠쏠하게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거는 회사분들 중에도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시죠. 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네.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구독자분들 보시고 또 올해 끝이 아니고 내년도 계속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들을 오늘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또 리스크도 참고하셔야겠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련 정보는 영상 댓글에 링크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전력 산업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하나 더 내년 또 주도 산업이 될 후보 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또 얘기해 줬어요. 네. 요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맞아요. 큰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올해 초에 미국 하원에서 발의가 되어서 올해 9월에 하원을 통과했죠. 그리고 연내에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생물보안법의 요지는 간단하죠. 미국의 세금이 적대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지 않게, 그러니까 적대국에 이전되지 않게 막겠다라는 게 생물보안법의 요지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겠다로 그러네요. 요약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 연내 통과가 되더라도 네. 2032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기 때문에 아직 8년이나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생명공학 산업학회에서 말하기를 이게 빅파마 기업들이 제조 파트너를 바꾸려고 하면 최대 8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업계에서는 탈중국 기조가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파트너를 바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아이폰이 이게 생산 공장 네, 업체랑 협력하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듯이 그렇죠. 빅파마라고 하는 이로서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같이 일할 회사들을 그쵸. 바꾸는데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중국의 그런 CDMO 기업들한테 위탁 생산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이거를 다른 나라로 돌리려고 하면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닐 그렇죠. 뭐 거잖아요. 공장이 충분히 있을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2032년까지 유예지만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관련해서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차트는 글로벌의 이제 대표적인 의약품 CDMO 위탁 생산 기업들 3개를 매출액 트렌드를 한번 따본 건데요. 네. 1년 누적 매출액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이미 2023년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기준 1년 누적 매출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추월했어요. 반사이익을 얻은 건가요?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중국 빼면 이제 스위스 론자나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몇 군데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업체들이 좀 반사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미국의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생물보안법의 요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기조인데요.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전력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를 복귀해 보시면 코로나가 2020년 상반기에 터지고 나서 2021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투자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벤처 캐피탈 투자액을 보시면 2020년, 21년에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금리도 이때 낮았었기 때문에 매우 활성화됐었는데 이 이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2년부터는 그 투자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벤처 캐피탈 투자액이 141억 달러에 달했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한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물론 이 280억 달러라는 수치가 2021년도에는 400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2022년이 279억 달러, 2023년이 235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서는 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가속화되면 사실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액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리 이런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 섹터다 이런 말들 많이 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랑 별개로 돈이 좀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가장 돈이 흘러가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도 금리 인하의 대표 섹터를 방금 말씀하신 바이오 헬스케어과 이 전력 산업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산업이 사실 발전소거든요. 근데 발전소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한 7-80% 이상의 자본 조달을 부채에 의존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한다. 빚내서 발전소 짓는 건데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전력 산업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금리 때는 아무래도 빚내서 투자하는 산업이 좀 불리하고 힘들죠. 네, 이제 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정리해 주셨어요. 요것도 코엑트 쪽에서 ETF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가 2023년 8월에 상장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국내 주식형 상품이고요. 보시면 이게 섹터별로는 뭐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텍, 의료미용, AI 진단 등 골고루 투자가 되어 있고 자세한 구성 종목이나 리서치 자료 또는 상장 이후의 누적 성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코엑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ETF 정보는 링크를 제가 영상 댓글과 더보기 남겨놓을 테니까 이 ETF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네.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코엑트 ETF는 작년 중반에 신규로 론칭을 해서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들을 ACT 관점에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ACT라고 하면 네.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 그 C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T는 테크놀로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상품들을 지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뭐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나 기후테크 인프라 그리고 또 뭐 글로벌 AI 로봇 같은 ACT 라인업이 다 완비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꼭 한번 오셔서 구경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CT 또 메가 트렌드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액트, ACT. 액트,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쉽게 코액트, 액트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